안녕하세요. 장애를 무의미하게 턱없는 세상을 만드는 사단법인 무의의 홍윤희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장애를 무의미하게 하는 접근권 왜 필요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할 순서를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희 무의를 소개해 드리고요. 그 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나서 장애인 등 편의법이라는 이 접근권을 정의하고 있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드릴게요. 다음에는 이제 접근할 수 있으면 이동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동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요. 다음에는 접근권 중에서도 정보 접근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보 접근권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장애인들이 흔히 쓰는 휠체어 같은 보조기기를 설명드리고요. 다음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무의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저희 무의는 턱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단법인인데요. 턱이라고 하면 세 가지 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제 턱에 걸려서 넘어지다라고 할 때 그 물리적인 턱이 있죠. 그런 물리적인 턱을 없애야 휠체어나 바퀴 달린 모든 것들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턱을 없애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 당사자들이 이제 밖에 나와서 다닐 수 있으려면은 마음의 턱도 좀 없어져야 되겠죠. 바깥이 무섭지 않고 그리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심리적인 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그런 그 휠체어 이용자라든지 다른 장애 당사자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인식의 턱도 당연히 낮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무의는 이런 세 가지 턱을 없애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무의의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가 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라는 건데요. 휠체어로 지하철을 다녀보다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 휠체어로 다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아이가 휠체어를 타면서 느꼈던 실제 어려운 상황들을 지도로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였습니다. 네, 지도를 만들었더니 사회적으로 좀 신기한 일들이 생겼어요. 휠체어를 안 타시는 분들이 휠체어를 직접 타고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이런데 그 안내판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지하철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자체 제작한 그런 환승 안내문들이 증가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화면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종이로 칼라 프린트를 해서 뭐 여기서 휠체어 이용자는 이렇게 가세요 라는 식의 칼라 프린트가 있죠. 이런 종류의 안내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5년이 되면서 저희 지하철 교통약자 환승지도를 만든 지 10년째 되는 해에 모두의 지하철을 위한 안내표지 개선 사업이라는 것을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이제 변화를 만들고 위에서 지상에서도 변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의가 하고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가 모두의 1층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건 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변호사님과 그리고 건축사님이 함께 모여서 경사로를 놓는다든지 경사로를 놓는 환경을 만드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2023년에는요, 서울 성동구에서 맞춤형 경사로를 만들고 6,000명의 시민 지지 서명을 모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성동구에 경사로 지원 조례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24년에는 이 모두의 1층 캠페인이 서울시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단 그 팀과 함께 또 프랜차이즈 3개 회사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모두의 1층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성과는 도로 점용 허가라고 해서 뒤에서도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경사로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허가가 나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 허가를 9개의 매장에서 받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사로 설치 가이드도 저희가 발간을 했습니다.
무의는 좀 근본적으로 이제 휠체어로 갈 수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1층에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지하철도 쉽게 탈 수 있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무의는 정책 제안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식당의 접근성 정보 같은 것들은 공공정보로 관리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즉 우리 동네의 떡볶이집이나 아니면 짜장면집에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곳들에 대한 그 데이터, 정보, 어디에 있는지 이런 종류의 정보는 그냥 일반 정보가 아니라 공공에서 관리를 하거나 공공이 지원하는 그런 정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왜냐하면 갈 데들이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공개를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공개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 공개를 해달라고 시민들이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무이가 배리어 프리 BFE 인증이라는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곳들에 대한 정보를 국가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개를 해달라라는 주장을 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진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접근성 인증되어 있는 건물과 시설 정보를 민간 주체, 그러니까 무의 같은 민간 주체에게 공개해달라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이의 없이 수락하였습니다. 라는 그런 결정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무의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접근권, 말이 좀 어렵죠? 접근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접근권의 분류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접근권이 좋다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아마 조금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뭐 예를 들면 어디 놀이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잘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접근권이 좋다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법적인 용어로는 휠체어를 이용을 하는 사람이든지 어쨌든 몸이 불편해서 어디를 그러니까 자유롭게 갈 수 없는 뭐 장애 당사자든 아니면 교통약자들이 어딘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접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해화동이라는 동네에 살았었는데요. 미용실에 작은 턱이 하나가 있었어요. 네, 제가 그 미용실 사장님한테 우리 딸이 휠체어를 타는데 이 미용실에 들어와서 머리를 할 수 있게 경사로를 설치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정말 경사로를 사서 놔주셨었거든요. 바로 이 사장님은 접근성이 좋은 그런 헤어샵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접근권은요, 그냥 어딘가에서 뚝 떨어진 그냥 아무 데서나 나오는 권리가 아니라 유엔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실제로 2008년 한국 국회가 비준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혼자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동등하게 도시도, 농촌도 모든 공간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 의사소통 기술, 체계 이런 포함한 모든 부분들의 접근을 보장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국가는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는 이런 권리 협약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장애인의 접근성을 국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근권은 이제 우리나라 국회에서 유엔 협약을 이제 받아들여서 비준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한국 법에서도 이 접근권을 똑같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법 이름이 바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고요. 이걸 줄여서 장애인 등 편의법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정보에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장애인 등 편의법의 원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접근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금 시설 접근권과 정보 접근권. 즉 시설 접근권은 말 그대로 아까 경사로를 놓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설 접근권을 보장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정보 접근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남자 화장실이 어딘지 여자 화장실이 어딘지 점자가 없으면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접근권, 즉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 또한 접근권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접근권과는 조금 다르게 이동권이 있습니다. 이동권은 말 그대로 여러 그 장애인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동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같은 데에 장애인들도 다른 사람과 차별 없이 이용하여 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권리들이 사실은 한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 세 가지를 관장하는 법과 부처가 한국에서는 모두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접근권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법에 의거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이동권의 경우에는 당연히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겠죠. 또 정보 접근권의 경우에는 일부 그 과학기술부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부처들 간의 그런 서로의 그 조율이 잘 맞지가 않아서 어떤 권리는 보장이 되는데 또 다른 권리는 잘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장애인 등 편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 장애인 등 편의법이 이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그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편의시설이라는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장애인 등이라는 말입니다. 편의시설이라고 해도 또 굉장히 일반적으로 편의시설, 뭐 우리 동네에 있는 예를 들면 공원 같은 게 편의시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등 편의법에서 말하는 그 편의시설은 장애인 등이 일상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는 그런 시설들을 편의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법 이름에 이미 장애인 등이라고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즉 장애인 등 편의법이 장애인들만 편하자고 만든 법이 아닙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같은 이동의 불편함을 겪는 모든 사람들, 어린이도 포함이죠. 이런 일상생활에서 그 정보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적인 접근에 불편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편의시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편의시설과는 달리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법에서 이야기하는 편의시설 등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휠체어 리프트, 지하철에, 전철에서, 도시철도에서 쉽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경사로가 있습니다. 네, 경사로는 사실은 살짝 그 잘 인지들을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사로가 사실은 장애인 등 편의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어떤 편의시설의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들도 있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타는 엘리베이터도 장애인 등 편의법에서의 편의시설 중에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일반 화장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넓죠. 뭐 꼭 넓지 않은 곳들도 있지만, 그리고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요즘은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라고 불리우는 그런 키오스크들이 있습니다. 뭐 맥도날드 같은 그런 햄버거 집에 가서 보시면은요, 이 키오스크가 휠체어 이용자다라고 이제 나를 알려주면은 이 그 화면 자체가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라고 합니다. 야외 시설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관람석, 그다음에 장애인 매표 창구, 그리고 점자 촉지판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단 같은 데에 이제 점자로 오돌도돌하게 나와 있는 그런 핸드레일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리고 장애인 관람석의 경우에는 보통 의자가 하나 있고 그 옆을 아예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비워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주로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그 편의시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블록, 그 다음에 음성 안내 설비, 점자 버튼 이런 것들도 다 편의시설에 들어갑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그 접근성의 그 가장 작은 단위 중에 하나가 경사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을 좀 말씀드릴게요. 경사로뿐만이 아니라 이런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곳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이 몇 번 바뀌었는데 크게 바뀐 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22년인데요. 2022년 이전에는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바닥 면적이 약 90평 이상인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일반 음식점, 카페 등등등 이런 데들이 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90평인 집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네에 있는 사실 편의점 같은 데들은 20평도 채 안 됩니다. 10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법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22년 이전에는 약 150평 이상의 이미용원, 그러니까 뭐 미용실, 헤어샵, 목욕장,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런 데들만 이제 경사로 등등 이런 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에 드디어 법이 바뀝니다. 뭐 굉장히 많은 장애 당사자들이 막 항의를 하고 소송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새로 짓는 50제곱미터, 즉 15평 이상의 소규모 식당,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었습니다. 뭐 굉장히 좋아진 것 같죠. 2025년에는 사실 이 규정이 훨씬 더 강화가 됐습니다. 이제 어떤 곳들의 경우에는 아예 면적에 상관없이 자, 새로 지은 곳들 무조건 편의시설 설치해야 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꼭 설치해야 됩니다. 라는 곳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데가 바로 의원, 그러니까 병원, 동네 의원, 또 치과,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공연장, 안마주술소 이런 곳들입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그전에는 아예 지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신규 지정된 곳들이 이제 2025년 이후에 소방서, 방송국, 뭐 동물 미용실, 동물병원, 뭐 학원, 교습소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야, 이게 2025년 이후에 이런 규정이 생겼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지만 어쨌든 이런 규정들이 생겼습니다. 좋아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로 지어진 곳들만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거 운영을 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들이 경사로 놓고 엘리베이터 놓고 뭐 이런 거 놓으려면은 부담이 많이 돼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축, 새로 짓거나 증축, 늘려서 짓거나 개축, 다시 짓거나 재축, 이것도 다시 짓는 거죠. 다시 짓는 그런 소규모 근린생활 시설들만 그렇게 하십시오. 그 전에 지은 거, 옛날 건물에 지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면제예요. 이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그 음식점에 휠체어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게 현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떡볶이집이 편의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새로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재축이나 개축일까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은 그냥 인테리어를 새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경사로를 놓을 의무가 없고 여전히 들어가기가 힘든 곳이 많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2024년 12월에 정말 획기적인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에서 접근성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라는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났을 때 굉장히 저희 그 무의로서는 뿌듯한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저희 무의가 하고 있는 모두의 1층이라는 그 프로젝트가 바로 이 대법원 판결문에 명시가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실제로 모두의 1층이라는 공익 프로젝트가 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불과 2cm의 턱도 1층에 이르는 것을 방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결인 게 뭐냐면은 이 판결을 하게 된 그 소송이 결국 아까 제가 언급을 했던 그 편의증진법에서 그 규정들 자체가 국가가 법을 잘못 만든 거야 라는 그런 종류의 소송을 국민들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국민들의 소송에 대법원이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은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그 대법원 판결이 바로 이 판결을 통해서 처음으로 천명이 된 겁니다.
이 판결 이후에 실제로 대법원은 국가에서 어떻게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을 해야 되나, 확대를 시켜야 되나, 이걸 좀 신경을 써 라고 판결문에서 아예 주문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피고 대한민국은 법 개정을 해서 기존 소규모 소매점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거의 대부분 다 경사로를 설치한다라는 부분들이 그냥 면제였는데 이걸 의무를 단계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라고 아예 못을 박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장애인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죠. 접근성이 가장 기본 단위고 상징물로서 보여지는 경사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경사로는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생긴 것들입니다. 예, 경사로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가 않으시죠? 지금 보시면은 이 경사로를 놓기 위해서는 여기 턱이 있고 그 턱에 이제 경사로를 놓으면서 밑에 삼각변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모양을 잘 봐주세요. 근데 이런 경사로가 많을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아직 그 경사로 비중들을 제대로 통계치 낸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9년에 대구 동성로에서 유튜브 비디오를 찍으면서 동성로를 쭉 돌아봤는데 10군데 중에 한 군데도 경사로가 제대로 놓여 있지 않았었던 것들을 체감을 할 수 있었고요. 2023년에 저희 이제 무이가 이제 입주해 있는 그 건물이 서울 성수동에 있는데 그 성수동의 그 경사로 설치율들을 저희가 진짜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뜰리에 길이라는 굉장히 힙한 거리에 경사로 설치 비중은 고작 13%에 불과했었습니다. 이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적은 것이죠. 자, 아까 전에 제가 경사로 모양을 잘 봐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사로를 놓기 위해서는 이 밑변과 그 다음에 높이를 재서 실제로 경사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재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적절한 경사로를 놓기 위해서 이 경사로의 각도를 재야 됩니다. 혹시 법적으로 적절한 경사로는 몇 도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10cm의 턱이 있을 때 밑변의 길이가 만약에 50cm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5분의 1이 되겠죠. 즉 턱이 높이는 10cm 그리고 밑변은 50cm 그러면 5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은 적절한 경사로는 몇 도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네, 정답 금세 나왔죠. 네, 정답은 12분의 1 그리고 정말 공간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8분의 1까지 허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생각이 좀 잘 안 나실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 10cm 정도의 턱이 있다라고 만약에 해보죠. 그러면은 12분의 1이니까 120cm의 그 밑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경사로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8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경사로를 놔야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턱 하나의 그런 그 크기들이 이제 길가에 가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 종류의 턱이 있지만은 뭐 20cm 이런 종류의 턱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사로를 설치하기 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공간이 필요한 셈이죠. 자, 그러다 보니 경사로가 생각보다 설치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경사로를 그냥 무슨 낭떠러지처럼 그렇게 만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안전한 각도를 지켜가면서 법적인 각도를 지켜가면서 놔야 하는데 그만큼의 공간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사로가 어찌 보면은 또 그 각 땅의 모양에 따라서 또 다르게 또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약간 길이 기울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맞춤형 경사로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그 경사로의 높이가 달라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로가 놓아지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그리고 현장 리서치가 필요합니다. 자, 그 정도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경사로를 놓는데 다른 태클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사로의 경우에는 이제 구청에서 뭔가 이제 사업을 통해서 구청에서 경사로 놓으실 그 점주님들 신청하세요 라는 식으로 이제 돈을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매년 하는 게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로를 이제 열심히 설치를 해놓고 다음 해에 이제 그 같은 부서에 갔더니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서 작년에 놓았던 그 경사로에 대한 데이터 같은 걸 달라고 하면은 안 주시거나 아니면은 그걸 내가 왜 알아야 하죠?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네 음식점들이나 카페들이 자꾸 바뀌는 경우들도 있고 2년 후 가봤더니 경사로가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경사로를 그 여러 매장들에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작년에 분명히 40개는 놓은 것 같은데 이 정보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사로를 사실 설치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은 가게 주인분들이 경사로요? 우리 동네, 우리 집에는 그 장애인분들이 안 오시는데요?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경사로 자체를 놓는 거를 그냥 거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경사로를 굉장히 길게 뽑아서 놔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니 그 길 걷던 사람들이 다치면 어떡해요? 걸려 넘어지면 어떡해요? 이런 종류의 염려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주차 공간을 침범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밑에 상수도나 아니면 물 빠지는 공간 같은 곳들을 침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물리적인 그 어려움들을 호소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매장이 좁아서 어차피 우리 매장에는 휠체어가 못 들어올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아예 딱 마음을 닫아버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모두의 1층 팀에서 무의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손님들은 좀 생각이 달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경사로를 놓으면은 장애인들이 오니까 별로 매장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조금 깔려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 손님들은 72%의 응답자가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경사로가 있다면은 지역의 이미지가 좋아진다. 또 67%는 똑같은 매장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곳보다 경사로 설치한 매장이 훨씬 더 서비스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사로가 접근성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 무이가 모두의 1층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근성 정보를 이미 모으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모을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이동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권은 사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법에서 정의를 또 내리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그러니까 휠체어를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노약자라든지 이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이런 데에 이동 편의시설을 어떻게 확충하고 또 보행환경도 개선하고 이런 내용들을 정의하고 있는 법입니다. 결국은 이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우리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그 다음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그리고 뭐 회사에 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뭐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권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모든 사회적 권리에 아주 기초적인 인프라 같은 그런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권에 대해서 장애인 활동가들이 시위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도대체 이동권이 어떻길래 이렇게 시위들을 하는 거야? 조금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서울 지하철, 뭐 서울에 계시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테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을 일단 좀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려 보자면은 2024년 기준으로 서울 지하철의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가 거의 대부분의 인력 일동선을 확보를 한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참 교통약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인력 일동선이라는 거는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승강장서부터 바깥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을 이제 리프트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 그냥 엘리베이터만 타고 쭉 갈 수 있는 동선, 그걸 인력 일동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러려면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제 이상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서울 지하철을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많이 고장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역에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휠체어를 타고 다시 오던 길을 뒤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장애계에서는 인력 이동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베이터를 어디나 쉽게 놓을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 지하철보다도 전국적으로 더 많이 이용을 하는 대중교통수단은 버스잖아요. 그런데 이 버스에 휠체어가 타는 걸 여러분들 많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많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저는 외국에서는 많이 봤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버스를 저상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높낮이가 낮은 버스, 그래서 저상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이제 그 장애인 활동가들은 이 저상버스의 반대를 계단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릿속에 쏙 들어오시죠? 저상버스는 한 발짝만 올라가면은 탈 수 있는 버스고요. 그리고 이제 휠체어가 타려고 하면은 그 경사로를 손으로 직접 이제 펴거나 아니면은 경사로가 찡 하고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상버스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버스는 두세 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휠체어가 탈 수가 없겠죠. 서울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저상버스 비중이 71%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제 체감으로는 71%안 되는 것 같아요.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느낌이고, 솔직히 말해서 서울은 저상버스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고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37%에 불과합니다. 자, 보시면은 목표가 전국적으로 42%예요. 즉, 목표라는 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자체에서 우리 이만큼 저상버스 놓겠어요 라고 그냥 본인들이 정했던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에 못 미치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시내 또는 우리 동네에서 돌아다닌다 라고 할 때의 그런 기준이고요. 이게 사실 시외,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을 벗어나서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는 정말 저상버스가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인천공항에서 휠체어 탄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러면은 서울에 공항버스로 이제 시내에 여기저기 많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항버스를 아무 데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항 철도를 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인천공항에서 뭐 예를 들면 그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도 다른 지역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곳들을 한 군데도 휠체어로는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차도 마찬가지죠. 예, 기차에 휠체어석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휠체어석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휠체어를 타고 기차를 타려면은 가기 이제 출발하기 15분 전, 20분 전에는 미리 도착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럼 지하철이나 버스 타지 말고 택시 타!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카카오 택시 만약에 부른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들 카카오 택시 불렀는데 한 몇 분 정도 기다리는 거를 맥시멈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뭐 예를 들어서 15분 이상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카카오 택시 안 타실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장애인 콜택시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인데 이 장애인 콜택시를 평균적으로 대기하는 시간이 몇 분이냐 하면은 서울이 41분, 출퇴근 시간대는 무려 77분입니다. 택시를 타기 위해서 77분, 1시간 17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아이고, 출근 안 하고 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사실은 서울의 경우는 그나마 형평이 나은데 서울 외 지역의 경우에는 장애인 콜택시의 대수 자체가 너무 적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서울 사람인데 어느 다른 지역에 가서 장애인 콜택시를 타야 돼 라고 하면은 2, 3일 전에 예약을 하거나 미리 내 정보를 다 보내놔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인천,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이런 거를 콜택시로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 장애인 콜택시는 서울에서 운영하고 인천 장애인 콜택시는 인천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편도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왕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사실 무의에서 예전부터 휠체어 탑승 가능한 일반 택시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 콜택시는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무한도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휠체어 탑승 가능한 일반 택시를 늘리면 좋은데 이런 일반 택시들이 요즘은 약간 몇몇 업체들이 있지만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이마저도 그렇게 쉽게 사용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뭐 경기도 일부, 뭐 부산 일부 이렇게 대도시들만 이런 종류의 일반 택시 중에서 휠체어 탑승 가능 일반 택시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매우 큰 단점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사실 그러면은 차를 가지고 다니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차를 모든 장애 당사자들이 다 몰 수가 없는 경우들 많아요. 뭐 이제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 장애인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등록을 통해서 사실 장애인 이동권을 구현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기도 하죠. 게다가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량 등록제에는 함정이 있는데요. 이 장애인 차량 등록을 차에다가 그 스티커를 부착을 한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내 차를 타지 않고 장애 당사자들도 택시를 타거나 렌터카를 빌려야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럴 때 그런 장애인 차량 등록증 같은 걸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또 유럽 같은 데들에서 흔히 하고 있는 그런 제도와 마찬가지로 아예 그 차량 등록증을 개인이 들고 다니게 하자라는 그런 그 법적인 흐름도 최근에는 있습니다. 아마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택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이 대부분의 택시가 LPG 가스통이 뒤에 있어서 휠체어를 접어서 실을 수 있는 그런 휠체어의 경우에도 뒤에 잘 실리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그 뒤에 트렁크에 휠체어를 접어서 실으면은 이 트렁크를 열고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다고 하더라도 택시 기사들이 이 휠체어 이용자의 택시 탑승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데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게 휠체어를 뒤에다가 접어서 실을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그 어르신들의 장애 등록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성인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부모님이 잘 걷기가 어렵고 이동하기 힘든 그런 경우들이 늘어나니까요. 이렇게 이동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겠죠. 자, 이동권이라고 할 때 사실 우리는 그 이동을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이가 이동권이 제약이 되면서 난 외출하기 싫어? 난 소풍도 가기 싫어? 현장학습 가기 싫은데? 이렇게 말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마음이 위축되는 부분들을 교수님들이 연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승섭 교수님 연구팀에서 이 이동권을 제약당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위축들을 많이 겪었는가에 대한 이런 그 연구조사들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 내일 반드시 저상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무엇이 걱정되는가 라고 할 때 사실 비장애인들은 버스를 이용을 하는 데에서 위축된다라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버스 안에서 휠체어 공간 확보가 어려울까 봐. 그 눈치가 엄청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저상버스가 자주 오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저상버스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것들. 이런 종류의 비장애인들이라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위축되는 상황을 이동권 제약을 통해서 마음이 위축되는 상황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이제 연구를 이제 버스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콜택시, 그 다음에 뭐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이용 시 경험한 어려움 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동권에 있어서 이렇게 좀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이용 시 경험한 어려움 중에 하나 한번 볼까요? 보면 기다리는 줄이 너무 길어서 탈 수가 없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전체 응답자의 38%에 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보통 좁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어르신도 있고 휠체어도 있고 유아차도 있고 굉장히 많이들 줄을 서서 기다리죠. 이럴 때 기다리다 지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마음까지 위축되는 그 이동권의 제약이 외국에서는 과연 어떨까? 물론 우리나라가 뭐 다 나쁘고 뭐 외국이 다 좋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미국, 유럽, 호주, 일본 같은 곳들을 제가 여행을 했을 때 실제로 봤던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보다 외국의 경우에는 저상버스가 100%, 즉 모든 버스가 다 저상버스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유럽의 런던에 갔을 때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미국 뉴욕에 갔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호주의 시드니나 멜버른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유럽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100%가 가능했느냐? 저상버스 의무 설치를 위한 그 근거가 되는 법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법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법 때문인가 뭐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법 때문인지 그 사람들이 버스를 탈 때 눈치를 주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왜 휠체어 이용자들이 버스를 탈 때 위축되는 이유 중에 보면은 이 공간이 잘 확보가 될까라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을 외국에서는 아예 느끼질 않는다는 거죠. 시민들이 눈치 주는 일들 자체가 없으니까요. 이건 사실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어찌 보면은 또 인식이 우리나라보다 그런 측면에서는 앞서가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선진국 얘기하지 마. 뭐 외국들은 원래 다 그랬던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외국도 저절로 이동권이 생긴 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198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시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이런 시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게 고속버스 앞에서 장애 당사자들이 이렇게 그냥 나를 밟고 가시오 라고 하면서 누워서 버스에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리프트를 달아주세요 라고 시위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절로 생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점은 미국의 장애 인권 운동의 역사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 장애 운동을 하던 장애 당사자들이 다른 종류의 소수자들과 연대를 하면서 이 운동들이 점점 더 강화가 됐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는 사진이 그 1970년대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장애 당사자들이 샌프란시스코의 한 빌딩을 점거하고 장애인들도 이동을 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법을 요구하면서 권리를 요구하면서 시위, 농성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농성을 하는 와중에 그 샌프란시스코 그 시에서 전기랑 물 이런 거를 끊었겠죠. 배도 고프고 그리고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었던 이 장애 당사자들에게 물과 음식을 갖다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은 그때 당시 흑인 인권 운동을 하던 사람들. 오른쪽에 보시면 블랙팬서라고 있죠. 이 블랙팬서가 흑인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약간 폭력적인 그런 인권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장애 인권 운동을 하던 주로 백인 운동가들에게 물과 음식들을 가져다 주면서 연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소수자 운동과의 연대로 미국의 장애 인권 운동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미국 장애인법이라고 하는 미국의 연방법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각 주가 50개 주마다 주법이 있는데 연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장애인법은 그 몇 개 안 되는 연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미국 장애인법은 장애인의 고용, 주택, 서비스 등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각 주의 주법의 그 우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법입니다. 이렇게 외국 사례들만 이제 보여드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례들도 조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 서울거리에 턱을 없애주세요 라고 하면서 음독 자살을 한 장애 당사자분이 있었습니다. 연보현 서울시장님이 계실 때 1980년대 일이었는데요. 이때 이 음독 자살을 한 김순석 열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휠체어를 타고 노점상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서울거리에 턱이 있어서 어느 날 이제 인도가 아닌 이 차도로 나와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경찰이 딱지를 끄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서울시장에게 턱을 없애달라는 유서를 쓰고 그리고 음독자살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턱들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운동을 1970년대에 미국에서도 했습니다. 미국의 그 버클리 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활동가들이 어떤 활동들을 했냐면은 아예 망치를 들고 나와서 턱을 깨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돌멩이 같은 게 하나 보이시죠? 이 돌멩이가요, 그때 당시에 장애 당사자들이 진짜 그 망치로 깼던 그 턱의 그 콘크리트인데요. 이 콘크리트가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턱을 없애달라고 하고 정말 길거리에 나와서 많은 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지금은 다닐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턱 이야기가 나왔고 아까 전에 턱을 없애달라고 이제 음독 자살을 한 그런 분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분들이 만든 것이 지금 이 그 사진에서 본 이 평평한 부분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지금 사람들이 길을 건너고 있고 거기 유아차도 있고 어린이도 있는데 지금 이 인도와 그리고 이 차도를 잇는 부분들의 이렇게 평평한 부분들, 이거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네, 이거를요 연석 경사로라고 부릅니다. 아까 경사로 들어봤는데 연석이란 말 또 처음 들어보시죠? 예, 연석이 뭐냐면 인도와 차도를 가르는 그 턱 있잖아요. 그걸 연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연석에 놓여져 있는 경사로라는 것이죠. 이 연석 경사로가 놓여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배달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라든지 유아차를 몰고서도 모두가 편하게 길을 건널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동권을 요구를 하는 장애 당사자들이 열심히 이제 투쟁을 해서 그렇게 얻어낸 그 권리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효용을 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연석 경사로 효과라고 합니다. 전 록펠러 재단 안젤라 블랙웰 부대표가 한 말이거든요. 연석 경사로 효과와 같은 불평등 완화 조치, 이런 것들을 장애인들이 무리하게 요구한다 라는 식으로 제로섬 게임으로 봐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연석 경사로 효과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즉 우리 그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이동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단순히 장애인들 또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권리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라는 것이죠. 네, 다음은 정보 접근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접근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웹 접근성, 앱 접근성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디든 이제 정보를 모두 다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모바일 기기로 접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웹 접근성, 앱 접근성이 정보 접근권에 굉장히 큰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웹 접근성, 앱 접근성을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그러니까 그 근거를 마련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영국의 팀 버너스리 경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사실은 웹 접근성, 앱 접근성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차별 없는 웹이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인터넷의 아버지거든요. 즉, 인터넷을 처음에 이제 만들 때부터 인터넷의 아버지로 칭해진 분이 차별 없는 웹이라는 이야기들을 했던 거죠. 즉, 누구나 정보를 차별 없이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간이 바로 인터넷이다 라고 했던 것이 인터넷의 기본적인 철학이었고요. 거기로부터 웹 접근성, 앱 접근성이 이제 파생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웹 접근성 근거 법령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도 있고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팀 버너스리 그 인터넷의 아버지가 이렇게 그 차별 없는 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웹 접근성, 앱 접근성들이 구체적으로 주장으로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 미국, 영국, 호주 같은 데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1997년에는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라는 것들이 실제로 국제적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웹 접근성 지침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요. 이 시행령을 통해서 웹 콘텐츠 앱 접근성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품질 인증 기관들을 좀 둬서 웹 접근성 가이드에 맞춰서 웹페이지나 그러면 앱페이지 등을 이렇게 가이드에 맞춰서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는 그런 제도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아까 전에 연속 경사로 효과 얘기했잖아요. 그 연속 경사로라는 게 장애 당사자들이 이제 싸워서 만들어낸 그런 경사로였는데 그게 결국은 모든 비장애인들에게도 이제 이롭다. 이런 것처럼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앱 접근성 기술이 이제 비장애인들에게도 굉장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보이스 오버입니다. 보이스 오버는 넷플릭스 같은 데 보시면은요, 영화나 TV에서 이제 장면을 해설하는 데 쓰이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AI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잖아요. 그러면서 음성 인식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보이스 오버 기술들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그 AI 기술을 활용해서 비디오 같은 걸 만든다든지 할 때 목소리를 자동으로 따서 이제 자막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그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원래는 장애 당사자들을 위한 그런 기술에서 처음 시작을 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뭐 정보 접근권이라고 하면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인스타그램 계정 갖고 계시죠? 네. 갖고 계시죠? 네.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할 때요. 보통 사진 올리고 그 밑에 이제 텍스트를 올리잖아요. 그 사진을 올릴 때 그 사진을 설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사진 설명 기능을 대체 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급 기능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대체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은 딸기 사진을 올렸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아마 뭐 딸기가 뭐 3개 놓여 있음 이 정도로 이미 AI가 자동으로 대체 텍스트를 넣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이 시각장애인들도 내가 올린 사진들을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은 좀 더 자세하게 대체 텍스트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딸기 4개가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고 하나는 반으로 잘려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설명해주는 글이나 문구를 대체 텍스트라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고요. 학생들도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자, 다음은 또 이 장애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보조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기기는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여기 지금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케인,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계시는 시각장애인들도 있고, 요거 그 지팡이가 흰색 지팡이여야 되는데 까만 지팡이네요. 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의수나 의족을 착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보조기기를 착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보조기기를 착용하거나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 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현장에서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들과 어떻게 교류를 하고 이제 소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요,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몸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만지는 대신에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장애인에게 도움이 필요하냐고 먼저 물어봐 주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의 원칙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휠체어를 타는 저희 아이랑 엘리베이터에 타잖아요. 그러면은 은근슬쩍 이렇게 휠체어에 기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꽉 껴서 닿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게 꼭 손잡이인 것처럼 만지는 것들은 누군가가 내 어깨에다가 이제 손을 대고 기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제 흰 지팡이 같은 거 가서 막 잡는다든지 팔을 덥석 잡는다든지 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특히 안내견들 귀엽다고 가서 만지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주의를 끌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일종의 눈의 역할을 하는 보조 역할, 미션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미션을 방해하거나 주의를 흐트리면은 안 되는 거죠. 약간은 이제 기본 에티켓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약간 심화 에티켓입니다. 그 장애 외형만 보고 이제 섣불리 판단해서 말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면은 모두가 다 못 걷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 중에서도 뇌병변 장애인, 그리고 척수 장애인, 뭐 근육 장애인, 다양한 장애가 존재를 하는데 예를 들어 뇌병변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일어나서 약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걸었다고 해서 가짜 장애인이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장애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존재를 하니까요. 그리고 또 뭐 어르신들 중에서는 휠체어를 보고서는 휠체어를 꼭 외모 판단하듯이 그거 정부에서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세상 좋아졌네요. 그거 타면은 편해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장애 당사자들에게 당연히 상처가 되고 반발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그런 말들이 있는 거죠. 휠체어라든지 이런 그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도움을 먼저 요청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든다면은 가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먼저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예, 물어봐 주시는 거는 정말 좋은 거고요. 다만 여기서 제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도움을 장애 당사자분이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할 때 친절하게 거절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그런 말을 오늘 한 675번 정도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거절할 때 정말 죄송
하지만 정말 감사하지만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쌩 지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으시는 걸로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도움을 거절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쿨하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은 휠체어는 어떻게 접으면 되나요? 그런 그 휠체어를 어떻게 핸들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애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그분이 말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실행을 해 주시면 아주 장애 당사자들이 많이 고마워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택시에 뭔가 휠체어를 싣지를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택시 기사분들이 탑승하는 것들을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정당하지 않은 승차 거부로서 법 위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제대로 주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정당하지 않게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주지 않는 부분들은 법 위반 사항이라는 것들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조기기도 이제 장애 당사자들의 이동을 돕고 편의시설도 장애 당사자들의 이동이나 접근을 돕는데 사실 이런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도 에티켓 얘기를 했지만 시민들의 인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에티켓들을 지켜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에 정말 구름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 있는데 휠체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막 그 앞으로 새치기를 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휠체어를 이용한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만 타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앞에서 20분씩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엘리베이터 앞에서 20분씩 기다리다 보면은 정말 나 이 엘리베이터 타는 게 트라우마라서 지하철 타기 싫다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거죠. 해외의 경우에는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바깥에 그 휠체어 이용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려주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호주에서도 그런 경우를 봤고 일본에서도 그런 경우를 봤고요. 굉장히 많은 국가들에서 엘리베이터의 안에 이미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휠체어나 유아차를 보면 내려주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경우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요, 내가 그 고객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엘리베이터 꽉꽉 채워서 바깥에 유아차가 있는데도 안 내리고 이렇게 눈을 피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내려주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쭈삣쭈삣 내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차구역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이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넓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문 바로 옆에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뭐 여기다가 잠깐 차를 대면 어때? 라고 생각하고 차를 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정작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리고 타는데도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 그 장애인 주차구역을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은 건데 나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거기에 불법 주차를 하면 안 되겠죠. 참고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을 대면은 과태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태료를 부과받지 말고 이 장애인 주차구역에서는 꼭 피해서 주차를 하는 그런 에티켓이 필요하다는 거 모두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뭐 마트나 백화점 같은 그런 공공장소에서는 이 장애인 주차구역 그 위반이 좀 덜한데 공동주택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에서 이 분쟁이 굉장히 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서 항상 얘기를 할 때 비장애인들이 이 신고들을 해줘야 된다. 즉 장애인 주차구역의 위반 사항들을 비장애인들이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 당사자들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보복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비장애인들이 그거를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차 위반한 사람이 내가 여러 사람들의 감시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런 에티켓 지켜주시고 그리고 확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들 들으셨나요? 네, 드디어 마지막 챕터입니다. 네, 유니버설 디자인 그리고 그 유니버설 디자인과 약간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은 다른 배리어 프리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리어 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자, 베리어는 장벽, 영어로. 프리는 없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벽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용어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같은 아까 얘기했던 이동약자 또는 교통약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 갑자기 내가 농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라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시적 장애인이 되는 거죠. 일시적 장애인들까지도 지역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을 베리어 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베리어 프리를 장애인들이 편한 환경들이라고 해서 컨셉으로 쓰시는 경우들도 있지만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법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물 같은 것들이 BF 인증을 받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하고 있고요. 인증하고 있는 곳이 이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든지 토지주택공사 같은 곳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느 곳에 많이 BF 인증들을 받냐면은 당연히 이제 공공건물들, 뭐 예를 들면 구청, 시청 같은 그런 공공건물들 있고요. 그리고 큰 아파트 단지들 있죠. 이런 데들도 BF 인증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BF 인증들을 받아야 되는 곳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공공기관들과 일부 큰 곳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딱 들으셔서도 느끼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BF 인증을 받은 곳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지금 여기 이런 마크가 붙은 곳은 BF 인증을 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크 많이 보셨나요? 많이 못 보셨죠, 그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시설과 일부 민간시설만 대상이기 때문에 이 마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건물들의 숫자 자체가 적습니다. 베리어 프리 BF가 약간 우리나라에서 건축법적인 그런 사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은 유니버설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같은 걸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유니버설 디자인이 뭐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법으로 정해져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BF와 유니버설 디자인은 어떻게 다르냐면요.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조금 더 디자인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좀 더 그 컨셉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꼭 건축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모든 종류의 제품에도 좀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유니버설 디자인은 아까 베리어 프리가 주로 이동장애인 또는 이동약자들 또는 교통약자들을 좀 대상으로 한다면은 유니버설 디자인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차별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은 제품과 환경과 서비스를 디자인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 명확하죠. 베리어 프리에 이제 의거해서 화장실을 디자인을 했어요. 라고 한다면은 이제 점자 안내판 그리고 점자 블록 같은 것들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BF 인증에 맞게끔 디자인이 된 화장실이다 라고 한다면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느끼고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서 통합적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표준적인 디자인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때그때 여러 가지 개념에 따라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유연하게 차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 중에서요, 꼭 그 건축뿐만이 아니라 이런 제품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감자를 어떻게 깎으시나요? 주로 이렇게 쓱쓱쓱 깎죠. 그 감자칼을 고안한 이 회사가 옥소라는 미국의 이제 생활용품 회사인데요. 이 옥소에서 이 감자칼을 처음에 고안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 옥소의 그 창업자의 아내가 관절염 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손목이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이 감자칼을 처음에 고안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감자칼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감자칼이 말하자면은
전 세계 감자 칼에 거의 표준이 된 거죠. 감자를 이제 진짜 칼로 깎는 것보다 쓱쓱 깎는 이 감자 칼들이 훨씬 더 많아졌죠. 그래서 이 옥소의 경우에는 이런 종류의 유니버설 디자인들을 굉장히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니버설 디자인은 이런 그 생활용품부터 시작해서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데요. 예를 들면 파나소닉이라는 이 전자회사에서 만든 슬랜트 드럼 세탁기라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슬랜트가 약간 기울어지다 라는 뜻인데 그 드럼 세탁기인데 약간 허리가 구부러져 있거나 아니면은 키가 작은 그 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 드럼 세탁기에다가 이 세탁물을 쉽게 넣고 뺄 수 있도록 약간 기울인 이런 형태로 디자인을 한 세탁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니버설 디자인의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장애인들의 그 운동권이라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장애 당사자와 그리고 이제 비장애인들이 함께 쓸 수 있는 운동기구가 있으면 좋잖아요. 이런 종류의 운동기구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스타트업들이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모두가 쓸 수 있는 포용형 운동기구도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전에 왜 장애 당사자들을 위해서 쉽게 웹 기술, 앱 기술을 만들어 놨더니 비장애인들에게도 편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애플의 편리한 기능 같은 것들이 그런 기능입니다. 모바일 폰에서 보면은 글자를 엄청나게 이제 키울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텍스트를 소리로 읽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종류의 편리한 기능들이 결국은 귀가 조금 어두워졌다든지 눈이 침침해졌다든지 이런 비장애인들에게도 편리한 기능이 됐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많은 그 장애 당사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아니면 디자인 사례들 중에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던 한 유형이 있는데 그게 발달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쉬운 정보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쉬운 정보를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선거 공보물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들이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발달장애인들에게 맞게 굉장히 쉽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이들에게도 또 약간 글을 잘 못 읽는 사람들 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되는 것이죠.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이 아예 뭔가 산업적으로 발전을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서로 나온 마이너리티 디자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일본의 사와다 도모히로라는 광고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사와다 도모히로는 자기 아들이 시각장애인이 된 게 이제 계기가 돼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모두가 다 함께 놀 수 있는 예를 들면 스포츠, 게임들 같은 것들을 고안을 해서 그런 걸 널리 퍼뜨렸어요. 그래서 유루 스포츠라는 그 스포츠 형태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 그 애벌레 옷 같은 것들을 입고 기어서 할 수 있는 럭비 같은 것들을 고안을 했죠. 이런 거를 이제 유루 스포츠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또 굉장히 신선한 어떤 영역으로서 소개가 되곤 했었습니다. 네,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에는 7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뭐 여러 학술기관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이 많이 소개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 학교의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공평하고 또 유연하고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정보 지각성, 그러니까 정보를 바로 보자마자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7가지 원칙인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어찌 보면 정보 지각성이죠. 그러니까 어떤 표시나 픽토그램이나 그림을 봤을 때 이게 무엇을 뜻한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익숙하기도 하고 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유니버설 디자인의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더 넓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의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거는 결국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은 세상들을 열어준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못하고 있는 그 유니버설 디자인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 그러니까 주거권입니다. 미국에서는요, 방문 가능한 주택, 즉, 그 누구나 휠체어를 가지고도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택을 국가에서 이제 돈을 줘서 실제로 집을 고친다든지 할 때도 이런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방문 가능한 주택에 이제 해당하는 그 요소들이 뭔가 보면은, 예를 들면 휠체어로 사용 가능한 화장실이나 부엌 같은 데들은요, 하부장이 없어야 싱크대나 아니면은 이 가스불도 쓸 수가 있습니다. 휠체어로 만약에 쓰려고 한다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다 하부장이 있어서 무릎이 닿아서 뭐 부엌을 쓰거나 아니면은 이 화장실 같은 경우들도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주거권,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서부터 나의 몸에 맞도록, 나의 이제 장애에 적합하도록 잘 살 수 있게끔 이렇게 고치는 부분들, 이걸 사실 유니버설 디자인의 굉장히 큰 범위의 하나로 볼 수가 있고요. 한국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확장이 많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장애가 있더라도 잘 살 수 있는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집에서 내가 집안일을 혼자서도 뭐 장애가 있더라도 잘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때 이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가전제품인데요. 이렇게 장애 당사자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가전제품을 유니버설 디자인 가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엘모전자의 유니버설 디자인 가전들이 굉장히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가전제품 자체를 장애인들도 쓸 수 있게끔 했다기보다는 가전제품에 일종의 액세서리를 붙여서 장애 당사자들이 쉽게 가전제품을 쓸 수 있게끔 합니다. 예를 들면 드럼 세탁기 이렇게 손으로 당겨서 문을 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손에 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근데 손에 힘이 없는 장애인들도 쉽게 열 수 있도록 그 문에다가 핸들을 달아서 그 핸들로는 팔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액세서리를 가전 회사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액세서리도 결국은 유니버설 디자인 가전의 일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상품들이 점점 더 늘어나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내가 사는 곳 또는 내가 생활하는 곳, 예를 들면 우리 학교 같은 데에 장애 학생들, 장애 교원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그 방문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어떤 것, 어디에 무엇이 있을까? 접근권에 관련된 또는 접근성을 반영한 시설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학교에 이런 게 있나요? 자, 예를 들면 휠체어 리프트가 있는지, 경사로가 있는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지 우리가 가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리프트 같은 경우는 있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지만 경사로는 상당히 많은 학교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들도 많은 학교들에 있을 것 같고요. 자, 또 우리 학교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또 살펴볼 수가 있겠죠.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지, 또 장애인 이용 가능한 키오스크가 있는지, 뭐 학교에 키오스크가 있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엘리베이터의 경우도요, 보면은 학교의 경우는 이 비장애인 학생들이 타면은 망가진다고 엘리베이터를 잠궈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정작 장애 당사자 학생들이 또는 교원들이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접근성 시설들이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쓰기에 어렵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들도 우리 학교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이건 아마 학교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점자 블록,
그리고 점자 버튼, 이 두 가지는 정말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학생들이 쉽게 발견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음성 안내 설비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학교 앞에 시각 장애인용 음향 신호기라고 해서 건널목에 이 음성 안내 설비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는 활동들을 같이 해보는 것도 학생들과 좋은 활동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접근권, 이동권, 유니버설 디자인까지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 개념들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접근권이라는 말이 이제 조금 익숙하신지 궁금합니다. 자, 저희 무이는 모두에게 편리한 그런 동네와 지하철과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턱을 계속해서 없애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무이가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보시는 분들께서는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해주시면은 저희 무이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이제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